간만에 속이 뻥 뚫리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연구한 공무원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칭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무리 운전하는 걸 좋아해도 정체 구간은 너무 지루한 게 사실이죠. 더 열받는 건 그렇게 막힐 곳이 아닌데 막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에 빌런처럼 운전하는 사람이 있거나 도로 설계가 너무 엉망이라 그런 경우인데, 특히 도로 설계가 엉망인 경우에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최근에 아주 간단한 도로 설계 변경으로 정체를 해소한 사례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는 걸 느꼈고, 지금까지 엉망으로 만들어졌던 도로나 법과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도 체감이 됐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어디냐면 안산시 단원미술관 사거리입니다. 저도 여기를 자주 지나가는데 약간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꼭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낮 시간대에 차가 좀 많다 싶으면 바로 막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좌회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면 서울 쪽으로 차를 몰리는 걸 방지하려고 좌회전을 금지하고 피턴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피턴하는 차들 때문에 오히려 차가 더 많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턴이 생기면서 합류 구간이 생겨버리고, 이 합류 구간에 수용차뿐만 아니라 근처에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버스도 엄청 많이 지나가거든요. 이래서 정체가 생긴 겁니다. 합류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유발한다는 건 운전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합류 구간이랑 출구가 겹치는 곳이면 진짜 아비규환이죠. 출퇴근 시간에 양재동 현대차 사옥 근처나 과천 고속도로 근처에 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합류 구간에서 길이 막히는 걸 전문 용어로 병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합류 차로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가도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4차로였던 게 3차로로 바뀌니까 차로가 좁아지면서 차가 몰리고 이러면서 정체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제시한 간단한 방법 하나로 병목 현상을 꽤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피턴 후에 신호 바로 앞에서 합류를 해야 하고, 이래서 병목 현상이 심각한 건데요. 피턴 이후에 일정 구간 직진할 수 있도록 하면 정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 평균 지체 시간이 퇴근 시간 기준으로 43.9초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진 차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42.6초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작 1.3초 가지고 웬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대당 1.3초를 말합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차가 수백 대일 거잖아요. 100대라고만 가정해도 130초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직진 차로를 길게 늘리면 어떤 게 가능한가요? 직진 차로가 짧으면 차로 변경을 하려고 차가 아예 멈춰버리잖아요. 차가 멈춘 상태에서 신호를 받아야만 움직이면서 차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직진 차로를 길게 해버리면 차들이 서행을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덕에 정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세금을 바보같이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도로를 완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도로를 살짝 확장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소식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1개 구간의 교통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드론 같은 장비도 쓰고 교통공학 같은 걸 활용해서 개선 방안만 330건을 도출했고, 이번에는 그 중에 한 건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개선 방안 대부분이 도로에 유도선을 그려둔다든지 좌우 회전을 할 때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선 방안을 도로에 적용하면 평균 지체도, 그러니까 차 한 대당 해당 구간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평균 1.6초에서 1.7초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차가 이 정도 시간을 줄인다면 운전자들이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통행 시간 감소를 얻을 수 있는 편익도 76억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자주 보여드렸던 자료 있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기름값, 시간 손실, 이런 걸 돈으로 추산한 건데, 이게 2015년까지 33조 4천억이었고 2018년에는 무려 67조 8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나서서 교통체증을 합리적으로 줄이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차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교통 관련된 것들 중에 답답한 거 많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생각이 확 들지 않으세요? 최근에 저희가 교통법 변화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내보내드렸는데, 공통된 결론이 뭐였나요? 5030, 스쿨존 단속, 우회전 단속, 이런 것들 죄다 근본적인 걸 제대로 건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였잖아요. 실효성이 없거나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우회전 관련 단속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도 있고 나름 반박할 내용도 있어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우회전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개정된 내용은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되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교통혼자 비용 같은 거랑 연결되고, 수도권은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우회전 방법을 어기면 범칙금이 6만원, 벌점 15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영상 내용을 약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단속은 22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칠 거라고 합니다. 3개월 있다가 단속을 진짜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죠. 단속을 어떻게 할지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일종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핵심은 뭐였나요? 우회전 방법을 바꾸는 걸 보행자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포인트였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회전을 안전하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곳하고 조금 멀리 떨어뜨리거나 아예 모든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거였고, 횡단보도를 옮겨야 하는 이유는 뭐였나요? 지금은 회전하는 곳이랑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가 회전하는 동안 A필러에 사람이 가려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진다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횡단보도를 멀리 해버리면 보행자는 불편해서 어떡하려는 거냐? 완전 자동차 중심적인 사고네, 이런 건데, 저는 이 주장이 너무 황당했던 게, 우회전 방법을 바꾸는 취지가 뭔가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닌가요? 사고를 줄인다는 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거고, 보행자의 편의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횡단보도를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횡단보도를 100m씩 옮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5m에서 10m입니다. 자꾸 일본이나 미국은 이런 거 없이도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일본은 횡단보도가 우회전하는 곳하고 우리나라만큼 가깝게 붙어있지 않아서, 지난번 영상에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차량 여러 대가 횡단보도 앞쪽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떨어뜨리자고 해서 100m나 떨어뜨려라, 이런 것도 아닌데 보행자가 불편해서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아예 신호체계 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회전하려면 신호를 따라야 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우회전 구간에 신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운전자들이 보행자 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의 주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제도라는 건 모두가 일정 수준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교통체증은 외면하면서 보행자가 5m를 더 걷는 건 안 된다, 이것만큼 단순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노인과 같은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제안이다. 노인분들이 몇 걸음 더 걸어서 더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노약자들을 위한 거 아닌가요?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만큼 본인들한테 손해가 갈 거라는 건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장 교통체증이 3배 심해지면 택배도 그만큼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가능한 곳은 횡단보도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떨어뜨려서 자동차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공간상 이게 어렵다면 신호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호체계를 바꾸는 건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신호만 일괄적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모든 자동차 신호가 빨간불일 때 모든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도록 하는 거죠. 이미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이런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신호체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조금만 조사해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티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진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주로 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